지금 말씀하시는 범야권연합정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야권이 계속 해왔던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혹은 야권 연대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네. 방법론만 조금 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야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은 야권 전체 통합을 원하고 그게 안 된다면은 연대라도 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마지막 후보라도 단일화해라라고 하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지요. 어렵긴 하지만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하고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인다면 특히 후보들 사이에 크게 적대감이 없는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이 된다면 뭐 저는 충분히 야권 단일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야권 연대 혹은 이 단일화가 어려운 이유는 과거에는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항상 졌습니다. 사실은 결과가. 그런데 이번에 야권 연대가 어려운 이유는 문재인 이 전 대표가 워낙 강하게 앞서 나가기 때문에 야권 연대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전에 야권 연대가 그렇게 사실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정책이나 가치 혹은 입장이 서로 다른 이 정치 세력이 그냥 이유불문하고 우리 이기기 위해서 합치자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똑같이 지금 이재명 시장님께서는 똑같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전에 예를 들면 87년에 우리 야권 지지자들은 아주 나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야권이 분열했다가 결정적인 패배를 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후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분열돼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가능성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건 현실이죠. 그래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반드시 힘을 합쳐서 이길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힘을 합쳐놔야 다음에 예를 들면 여대 야소 국면을 만들어서 국정 동력을 개혁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지금 단순히 민주당만 이기면 여소 야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행정 권한을 이용한 개혁조차도 거의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식물 정권 비슷한 그래서 역시 무능한 진보다라고 해서 아마 진보 정권이 다시 생기기가 어렵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미국하고 먼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파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파기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면 파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저는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드를 왜 우리가 도입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까? 네. 지금 이 시장님 말씀 중에 사드 얘기를 하면서 북한 얘기는 전혀 안 하시거든요. 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기 체계로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드 체계를 도입하자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고 이걸 좀 가져오는 거죠. 더군다나 사드 체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북한 미사일 문제 다 해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 근데 시장님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전혀 없는데 자주적 외교, 균형 외교만을 위해서 지금 사드를 철폐하자 그러면 한미동맹 버리자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오해인데요. 사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은 전혀 커버하지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드는 미군 기지 방어용이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사드 설치 때문에 중국이 북핵 개발 억제를 위한 대북 국제 공조에서 후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일이 사드를 매개로 군사 동맹을 맺고 중국을 봉쇄하는 작전의 일부이기 때문에 중국은 불안감을 느끼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북핵 개발을 사드가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여지를 갖게 해서 핵 개발에 국제 제재가 어렵게 됐습니다. 즉 북한은 안보상 이익을 얻었고 사실 우리는 안보상으로 불이익을 얻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잃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사드 말고도 사실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방법은 많죠. 안보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확장함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사드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사드의 전술적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우리 이 시장님은. 근데 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그게 아닙니다. 사드의 전략적 가치는 한미동맹 그 자체예요. 사드를 들어오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그걸 통해서 이 북한의 그 위협을 지금 해결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고 또 이 중국이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한미동맹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십니까? 한미동맹은 그야말로 주한미군으로 표현되는 한미동맹은요. 오로지 한반도의 안보만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세계 군사 전략 때문에 한반도에 임시 진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한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라고 하면 앞으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대로 지금 안 그래도 독일은 18%, 일본은 50%, 우리는 77%의 엄청난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다 2배를 더 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주둔군 부담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고. 그래서 사회자가 좀 나서겠습니다. 이 정도면 생각하세요?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비핵화로 핵 폐기로 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핵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제재 압박 일병도의 강경책만으로 가능하냐? 사실 제재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폈던 10년 동안에 핵 개발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을 하고 대화와 협상이라고 하는 온건 정책도 동시에 같이 써야죠. 왜 두 가지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이걸 융통성 있게 구사하지 않고 오로지 제재 일변도, 강경책 일변도만 하느냐. 우리가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들겨 패는 게 능사였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됐으니까 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대화, 협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도 좀 추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안보 문제 계속 말씀 나누고 싶지만 이제 저희가 또 하나만 주어진 좀 명확하게 우리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좀 말씀하시는 중에 이 소위 보수 세력은 네. 안보를 악용만 했지 안보를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셨는데 이 군에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방산 비리가 보수 정권에만 있었고 진보 정권에는 없었습니까? 그게 첫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자, 북한이 제재 일변도로 해서 압박을 했더니 핵실험을 하고 더 했다라고 하는데 최초의 핵실험, 핵개발, 미사일 개발은 전부 다 진보 정권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핵개발이 가속화되는 것은 일단 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속화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수 정권들이 잘못했고 압박을 했기 때문에 가속화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해주시고 저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책이란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구사를 해야지 감정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갑자기 폐쇄해버린다든지 남북 대화 채널까지 끊는다든지 이런 방식의 과격한 조치로는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꼭 감정적으로 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네, 뭐 시장님 좀 힘드시죠? 계속 아닙니다. 질문 받고 괜찮습니다. 좀 아마 그러실 텐데 가벼운 이 워밍업 질문부터 좀. 네. 시장님 개인 스토리 봤습니다. 뭐 어려운 시절. 저 오리엔트식의 그 중학교 제가 입학할 때 73년도에 처음으로 선물 받아서 아주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장님처럼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노력을 해서 시장이 되고 또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정도 나라라면 꽤 공정하고 살만한 나라 아닐까요? 네. 그러나 이걸로는 부족하지요. 네. 부족해서 지금 네, 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족한 것보다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세상에 이 보수 세력, 소위 보수로 우리 시장님 말씀을 빌린다면 참칭하는 세력들이 되게 전부 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해서 이걸 다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네. 그 굉장히 계급 갈등과 적으로 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촛불을 들고도 싸웁니다. 네. 기득권자들이 부당한 구조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비정상 시스템,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라고 불리는 그런 시스템들도 그들이 스스로 반성해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가만두면 계속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1,000만이 넘게 길거리에 나와서 촛불을 들고 점잖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은 싸운 것이죠. 항의하고 네.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런 끊임없는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자리 잡게 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싸웠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예외적인 현상이었지 일반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보통 아마 포퓰리즘 이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 많이 받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습니다만 기본소득제 네. 문제인데 이 재원동원의 방법으로서 제시하신 게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것을 네.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네. 해주실까요? 예. 제가 그래서 미리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소득을 지금 재원을 마련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증세 없이 일단 현재 있는 국가 예산을 조정해서 하는 방법. 저희는 한 43조 원 정도를 내년부터 시작하겠지만 그중에 28조 원 정도는 내년부터 당장 현재 있는 예산을 조정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매년 국가 예산이 16조 원에서 18조 원씩 늘어납니다. 거기 좀 더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 400조 원 중에서 한 3% 정도면 28조 원을 마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일단 2,800만 명의 국민에게 아동수당, 또 청년수당, 학생수당, 또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또 이런 농어촌,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겁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국토보유세인데 제가 국토보유세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보유세가 아마 이제 제가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토지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농민도 있고 네. 지자체도 있고 하여간 지금 우리 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 내야 됩니까? 네. 예. 이 국토보유세의 취지는 네. 국토보유세로 내는 돈은 딴 용도로 쓰지 않고 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전 국민 중에서 95%는 자기가 아예 내지 않거나 땅이 없으니까요. 또는 내더라도 낸 돈보다는 훨씬 많이 받게 됩니다. 1년에 30만 원 정도의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약 4, 5% 정도의 소수가 엄청난 양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좀 많이 내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재산세, 토지세와 주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거 이중과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국토보유세를 네. 부과한 다음에 재산세분은 돌려주고 예. 나머지 그러면 차액만 내고 다른 거다. 알겠습니다. 대신에 1인당 30만 원씩을 가구당 3명이면 9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이 재원들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앞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인구 구조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리고 우리 국가 채무가 지금 한 640조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한 4, 50조가 증가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증세 없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 특히 어제 나온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올려야 된다. 또 많은 분들 중에는 개인 소득세 올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 없이 이거 지금 하시겠다는 거는 이게 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대출로 지금 이제 구매력을 유지해 오다가 지금 이것도 한계에 다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는 누가 물건을 살 거며 누가 기업이 생산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야 경제가 살아난다. 즉 경제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재명의 주장이 아니라
IMF라든지 세계은행 등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포용적 성장론이라고 하는 거죠. 국가 부채는 그냥 약간 뭐 우선 국가 두고, 부채는 더 이상 늘리지 않은 쪽으로 가야지. 지금 계속 늘어온 거를 특정 그 임기에 있는 대통령이 줄일 수가 쉽게 있겠습니까? 더 늘리지 않는 것만도 착한 일이죠.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안보 파퓰리즘 쪽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얘기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내지만 95% 이상의 국민들은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엄청난 자산 불균형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들 잘 모르시는데 이걸 잠깐 보시면 1년에 버는 국민 총소득 중에서 상위 10%가 무려 48%를 가져갑니다. 인구의 절반 50%는 겨우 5% 나눠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제 하실 때 말씀을 우리가 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자산 또 보유분을 보면 이 중에서 이 10%가 무려 이 66%를 가지고 있어요. 인구의 절반은 겨우 2%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균형이 심화돼서 이거를 불균형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주 미세한 정도에 불과한 국토보유세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홍성걸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자, 홍 교수님. 시장님, 이 기본소득제가 사실은 그 진보 좌파의 정책 의제가 아니고 우파의 정책 의제라는 거 아시죠? 물론이죠. 이 사실은 선진국에서 복지제도가 많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기본소득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현금을 나눠줌으로써 나머지를 전부 통폐합해가지고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세를 고민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00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2,800만 원에 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자, 이걸 했을 때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든가 혹은 우리 저 사회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 우리가 따스한 온기를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송파 세모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연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25만 원씩 받게 되죠. 3명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연 300만 원이요? 3명이니까. 그러죠. 그렇죠. 세 명이니까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니고 그렇다고 많은 돈도 아니고요. 그냥 서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돈이죠. 두 번째는 이거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 상품권, 쿠폰으로 지급하자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이미 청년 배당이나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 성남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성남의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겨우 200억 가지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28조 원이면 예를 들면 부산을 예를 들면 약 3조 원 정도가 부산 지역경제에 매년 쓰여지게 됩니다. 3조 원이 지역경제에 직접 투자될 경우에 얼마나 큰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나눠주는 거다, 별로 효과 없을 거다 얘기할 건 아니죠. 그다음 송파 세모녀 얘기하셨는데 이 사각지대에 대한 예를 들면 지원대로 해야죠. 지원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처음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100만 원 가지고 큰 도움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우리 사회의 의제로 던지고 또 예를 들면 국토보유세 걷었더니 내가 내는 것보다 다 더 많이 나한테 돌려주는구나. 세금 내는 재미가 있구나라고 하면 조세 저항도 줄어들고 이걸 통해서 소위 중부담 중복지로 갈 수 있죠. 근데 아무 시도도 안 하고 맨날 어려운 사람 지원하자라고 말만 하면 어려운 사람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지원 못 받는 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소위 복지의 역설이라고 하죠. 복지 정책을 선별적으로 하면 더 나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복지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부분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지금 이제 지급한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100만 원씩은 2,800만 명. 그렇지, 2,800명이죠. 원씩은 전원에게. 전원에게. 2차적으로.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100만 원의 기본소득과 30만 원의 국토보유세 해서 130만 원을 지급한다. 이게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희는 대한민국 국민의 아마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던 특수한 겁니다. 사례인데
제가 성남의 청년배당을 100만 원씩 주는 24세 청년들을 전원 주지 말고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사람을 골라내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골라내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 100만 원 아끼기 위해서 다 전원을 다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스템 다 관리해야 되고 계속 그게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관리해야 되는 인력과 장비와 시스템 관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 저항을 줄이고 내가 내는 만큼 다 돌려주는구나 하면 조세 저항이 엄청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선별적 복지의 이름으로 계속 복지 정책을 확대해와도 송파 세모녀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청소년 자살률 제일 높은 나라가 그 대한민국이고 송파 해결이 안 되지 세모녀 않습니까? 살해 사건이 어떤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우리 행정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이 너무 낮고 전체적으로 이런 GNP 대비 10%에 겨우 불과해서 제가 볼 땐 너무 지금 적고요. 기본소득제나 이런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그래서 부작용도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복지 정책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이건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복지 정책을 그걸 없애서 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순증하는 국가 예산. 그러면 기존 복지 제도는 그대로 놔두고 추가로 이 제도를 그렇습니다. 시행하겠다는 겁니까? 시행하면서 좀 장기적 과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조정해 나가야죠.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현재 400조 예산 중에 130조가 복지노동 예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160조 정도 되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더 이제 얹어서 이렇게 되면 거의 우리 예산에 거의 50% 가까이가 이제 복지 예산이 갈 텐데, 복지 노동 예산이 갈 텐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냥 그대로 두고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제가 28조 원 정도를 복지 지출로 추가하게 되면 대개 한 40% 좀 넘게 될 것 같은데 OECD 평균 복지 지출이 국가 예산 대비 50%입니다. 그렇게 해도 한참 부족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OECD 국가들이요, 평균 자기네 예산의 약 한 30% 가까이를 갖다가 국방 예산에 쓰고 있습니까? 또 OECD 국가들이 우리 교수님은 자꾸 숫자를 과장하시는데 네.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30% 쓰지 않고 10% 쓰고 있어요. 국가 예산에. 국가 예산에. 예. 그러게, 그건 적절하지 아니, 근데 않네요. 그 OECD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보다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3% 정도는 쓰니까요. 네, 그 그 7% 때문에 50%와 또 교육 예산은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뭐냐면 다른 항목에 보면은요, 우리가 복지 예산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그동안에 써왔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정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세금을 낼 사람들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요. 저는 계속 걱정스러운 것이 아마 시장님이 당선이 되신다면 임기 내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5년 후에 이미 국민들한테 전부 권리로 받아들여졌어요. 거의 40%가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시간이 가면 더 많아지겠죠. 이 복지 예산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출산율 저하인데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보육, 교육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육, 교육을 개인들한테 맡길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늘려야 되고 제가 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역을 자세히 보시면 0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이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좀 늘려야 특히 교육, 보육 이런 비용들을 늘려줘야 국민들이 부담을 줄여서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아동수당 아니면 보육수당 또 학생수당, 청년수당 이런 걸 주면 그래도 29살까지 그래도 한 3천만 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야 개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애를 낳을 거고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갈 거고 그래야 지금 교수님이 걱정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요. 지금처럼 예를 들면 정부 예산을 지출하는 방식이 주로 대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쪽보다는 대기업, 노동자를 탄압해서 노동자들 임금 수준을 계속 떨어뜨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 국가가 좀 발전할 수 있겠어요. 아니, 국가가 노동자를 탄압해서요. 제가 잠깐 그러면 김옥희 교수께서 잠시 잠깐만 끼어들자면 오늘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저의 소신을 몇 가지 아주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은 거대 기득권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득권자들은 재벌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거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원하던 그야말로 과거가 청산되고 공정한 나라는 지금 좀 멀어 보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정말로 좋은 청렴하고 강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비로소 이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기득권자, 재벌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 저 이재명이라고 자부합니다. 평생을 공정사회를 위해서 거대 기득권과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겁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 저 이재명이 만들어 보겠습니다.